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4.15 총선 열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무소속 벨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공천은 막천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인데요. 당에서는 표심 분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무소속 후보는 당은 종로 선거에나 집중해라, 이런 말을 남겼네요. 속 인터뷰에서 대구 무소속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비례정당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35개의 비례정당, 이 중 과연 누가 얻게 될까요? 오늘은 미래한국당의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핑크 챌린지를 시작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등 서울시가 400여 개 유흥업소에 대해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남의 유흥업소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박원순 시장이 초강수를 뒀는데요.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관련 내용 정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한 표, 그 한 표 행사하는 날이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뭔가요? 이런 전화가 오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의 표심 어느 프로그램에 모아주시렵니까? 지금껏 다 만족한다, 살기 좋았다, 그러면 아무나 찍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내 삶이 좀 윤택해지고 좀 나아져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는지 믿어주십시오. 찍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듣는 방송은 KBS 1라디오 주진우가 진행하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사연 보내주세요. 치킨 교환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대위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보십시오. 레몬 맛있다님, 다른 프로그램을 얘기해가지고 제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에 대해서 상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들립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 입국을 금지하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 이런 건데요. 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신규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 확진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정부가 뭐 특정 국가들을 거명하면서 뭐 이들 국민들을 뭐 입국 금지시킨다 이렇게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의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킨 국가들을 대상으로 같은 대응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입국자들의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뭐 또 한편으로는 상대국에 대해서 압박도 되겠죠. 예.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 그리고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를 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 한해서 조치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나라가 몇 개나 되죠? 148개국이나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세계의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입국 금지는 자제하고 네네. 그다음에 연대와 민주적 정보 제공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기겠다 이런 방침이었어요. 네, 뭐 세계 언론으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입국 금지를 내리고 있어서 이거는 뭐 상호적인 조치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들 국가들을 제외하고 예. 게다가 또 이제 한국과 이 비자 면제 이런 조약을 체결한 국가들만 추려놓으면 사실상 몇 개국이 안 됩니다. 갈 나라도 몇 개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미국, 뭐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아주 일부 국가들만 일부 국가의 이제 국민들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 방역 시스템이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들 국가의 국민들도 뭐 한국에 들어오면 14일간 비용을 자부담하면서 격리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미 지금도 이제 외국인 입국자 비율은 크지 않지만 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광 오기는 힘들겠네요. 네, 뭐 다만 이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정부가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죠. 박원순 시장이 오늘 강도 높은 영업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 유흥업소 직원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유흥업소 직원이 아이돌 그룹 멤버로부터 전염이 돼서 이 룸메이트까지 그러니까 3차 감염까지 이어지는데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해당 직원이 일을 한 날 이 500여 명이 들락거렸다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걱정입니다. 일단 서울시가 오는 19일까지 룸살롱, 클럽 등 422개 유흥업소에 대해서 영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뭐 룸살롱, 클럽, 콜라텍 등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영업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 무분별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죠. 네. 왜 422개만 되느냐면 뭐 이미 2천여 개 넘게 지금 휴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거는 서울시의 권고 안에 따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가 권고를 했고 이에 80%의 업소가 이미 휴폐업 중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22개 업소만 영업 중인데 네. 이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영업 정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예. 한편 박원순 시장은 이 확진자가 나온 해당 유흥업소가 크크앤트렌드라고 상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크크앤트렌드요? 이름이? 네, 여기 점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역삼동에 있는 그 룸사롱이라는 데가 여기입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 가신 분들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많은 감염 우려됩니다. 네, 자가격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재빨리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 같아요. 이게 네. 황교안 효과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그 여야가 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앞다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현재 정부 입장은 뭐 이미 확정된 그 70%에게 주자는 것이다 라면서도 그럼에도 본인의 생각이 어떤지 묻는다면 이 100%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여러 차례 자기는 전 국민한테 지급하고 나중에 그 세금을 통해서 조금 돌려받는 게
올바르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같은 얘기였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 들이되 이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이 별도의 환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다시 좀 걷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어떤 곳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건지 뭐 언급은 없었지만 이 최근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이슈가 된 상황인 만큼 뭐 이와 관련된 발언이 아니겠느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전례 없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면서 이 미중 이후의 경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그 막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관련해서 관악갑 김대우 후보가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근데 한번 그 조금 우려가 조금 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또 한 번 더 하신 거죠, 이분이? 맞습니다. 뭐 30대, 40대는 뭐 논리가 없다. 뭐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논리 없는 정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가 논리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엄중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네.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30대, 40대. 네네. 그 무지하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그렇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뭐 나이가 든 어르신을 향해서 네. 다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요? 네. 아이고. 굉장히 좀 부적절한 말이죠.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결국 오늘 회의를 열고 김대우 네. 후보를 제명을 했습니다. 예.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대우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 40대 관련된 얘기는 본인의 실수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어르신들 관련된 얘기는 이 본인이 그런 그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다. 네. 어르신들을 더 공경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취지와는 달리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김대우 후보는 어쨌든 이 후보 등록 자체가 이 당적 이탈로 무효 처리가 돼서 더 이상 완주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무효 처리됩니까? 네, 완주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완주할 수 있다. 뭐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이 당적 이탈이란 조항 때문에 당에서 출당이 되면 그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다른 후보를 밀려고 또 이런 뭐 좀 약간 다른 수 꼼수까지는 아니도 다른 수를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명진 후보도 또 네네. 막말로 좀 문제가 되네요. 네, 뭐 이미 오래전부터 세월호 관련된 막말로 인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네. 미래통합당은 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한 기사를 이 TV토론에서 언급한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2018년 5월에 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얘기를 듣고 공직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면서 이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예. OBS 방송이 이 토론회 방송이 오늘 방송이 될 예정이었는데 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네, 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래서 뭐 차명진 후보는 뭐 역시 김대우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명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분 정말 좀 징글징글하네요. 세월호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에 그 유튜브를 중심으로 구구 유튜버를 중심으로요. 뭐 이 얘기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일부러 이 문제를 그 선거의 이슈로 만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네, 무거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하겠다 이렇게 통보했습니까? 네, 이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예. 이 채널A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린다는 이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서 예. 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찰 착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문자로요? 네, 대면 보고가 아니고요. 문자로 그러니까 지금 그 현직 검사장과 기자와의 유착 관계를 감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도 지금 검찰총장도 감찰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MBC 보도와 관련된 유착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보도였으니까 네.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 윤석열 총장이 하루 휴가를 낸 날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 직후에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서 일단 녹취록 전문을 파악한 뒤에 비위 혐의가 있으면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라면서 중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제는 또 이 수원지검 강력부 장모 서기관이 이 검찰 내부 통신망 그 이프로스에 글을 썼죠. 네,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모 서기관은 해당 글에서 이 총장님과 총장님의 가족분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 직에서 물러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게시글에 이문정 부장검사 등등 이 몇 사람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논란이 커지면서 이 장모 서기관이 글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 한편 어제 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그리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장모 최모 씨를 사문서 위조,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채널A 기자와 검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기자와 보도에 등장한 이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검찰이네요. 네, 반면 검찰은 이 청와대 행정관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라임 자산운용 사건 수사팀의 인력을 보강했고요.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백원호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이 백모 수석관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기무사 관련 뉴스도 조금 주목되던데요. 네, 현 안보지원사령부죠. 이 전 예. 기무사인데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대선 후보였던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선거 캠프 그리고 언론사를 사찰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군인들이 무슨 정치인과 그리고 선거 캠프 언론사를 왜 사찰합니까? 이게 국가안보하고 중요한 직결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이 군인권센터가 관련해서 자료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 목록의 제목만 봐도 의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민주당 내의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이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대선 시기에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일부 장군 이상엽 민주당 국방전문위원과 친분 등등의 목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만들기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가 보고하고 어떻게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이제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됐다라고 하는데 군인권센터는 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천명했던 이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야권을 사찰하고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 국군 아저씨들이 왜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좀 강력한 처벌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이 3살 아이를 폭행하고서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 이랬어요. 네, 저희 집 아이도 3살이라 그냥 볼 수가 없는 뉴스였는데 네. 지난 1일 이 경기 파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이 3살 원아를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원아는 적응 기간을 포함해서 해당 어린이집에 18일 정도밖에 등원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루 만에 7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잖아요. 네.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표현이 좀 부족한 아이들인데 얼마나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청원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했는데 아이가 손을 비비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뭔가 네. 잘못했을 때 이제 손을 비비는 것처럼 비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더니 그 원장이 핸드폰으로 아이 머리를 때렸고요. 뺨을 5, 6회 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아이의 뺨을 7, 8차례 때렸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원장 말을 들어보니까 이 원장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를 폭행했다고 말을 했다.
라고 이 청원인이 전했습니다. 청원은 됐는데 지금 원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장은 뭐 급격히 이 어린이집을 이제 폐쇄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니 그 자기가 잘못해놓고 어린이집을 갑자기 그냥 폐쇄하겠다고요? 네, 뭐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청원인에게 뭐 경찰에 고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경찰에 현재 고소가 된 상황이고 경찰에서 관련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고소하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어제 당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보면 돈키호테가 떠오른다. 네. 라면서 이 돈키호테는 에마 로실한테 그리고 시종 산초 판사를 데리고 불가능한 꿈을 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고소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 황교안 에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자를 향해 장창을 꽂고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100조 원의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마련하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제안을 검토해 보니까 뭐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이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고소했나요? 이 정도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요. 네,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박형준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이 명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당 대변인은 이것은 선대위원장들에 대한 이 중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뭐가요? 돈키호테라고. 돈키호테하고 대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네네. 이게 심각하고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까? 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16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노인에 대한 얘기는 듣기 나름입니다. 우리나라 말의 뜻은 애매한 것 같아요. 오해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대호 후보 역시 자신의 SNS에 노인 폄하가 아니라 노인 공경 발언이다. 악의적 편집이라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는데 당이 알아서 잘 판단하고 뭐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브리타니아님 룸사롱은 불경기가 없네. 네, 코로나19보다 이런 그 엄중한 시기에 이런 위험하다고 이렇게 밀착하고 밀접한 거리에서 뭘 하면 안 된다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까지 꼭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민경애님 프로그램 이름에 주진우 세자를 넣으면 채택해 주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현명한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예담님 자발적 자가격리하고 있는 예비고 1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매일매일 심심할 때마다 라이브 비데이 들으면서 웃습니다. 아이고 크게 될 학생이네. 이 친구 크게 될 학생이에요. 닭 먹여야 되겠어요. 치킨 좀 주세요. 7572님 주진우의 라이브 비데이 저는 예전부터 수염 있는 분 방송은 듣지 않습니다. 이분 좀 지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오로지 주진우의 라이브 비데이만 듣고 있습니다. 이분 아주 좀 지성인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털난 사람 방송 네. 5821님 라디오 애청 프로 당연히 비데이입니다. 치통도 있게 하는 비데이. 치과 치료 받느라 만난 것도 못 먹는데요. 그럼 이 정도로 적극 추천하면 한번 주셔야죠. 치킨. 네. 드려야죠. 6300님 긴급 돌봄 7살 아이들도 불평 없이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친구랑도 떨어져서 지냅니다. 사회적 격리 지켜서 우리 모두 친구들 빨리 모두 만날 수 있게 해야죠. 그래야죠. 룸사롱 안 되고요. 콜라텍 안 되고요. 그다음에 클럽 안 됩니다. 좀 참아주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셨죠?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 먼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나 1대 1km 구간 정체고요. 기흥동탄에서 수원 사이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제속도를 못 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시흥에서 송내 사이가 정체고 더 가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상일에서 광암터널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또 송파 부근 4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나 부근 1km 구간 정체고요. 판교 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성남나들목부터 2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쪽 수락산 터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불암산 요금소부터 4km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속 인터뷰. 귀에 속, 맘에 속,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보수의 심장, 태구의 총선 판세가 무소속 변수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컷오프된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인데요. 무소속 후보들은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흔들고 있는 무소속 벨트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이 춤이 화제입니다. 9999 춤인데요. 비둘기 춤이라고도 합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태옥 대구 북구갑 네. 기호 9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선거운동하면서 비둘기 춤 추신다면서요. 어떻게 추시는 거예요, 그게? 그게 20, 30대에 어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고민하다가 예. 대구 출신 유명 BJ 김기훈 씨 비둘기 춤 팔을 뒤로 올려가지고 예. 비둘기 모양으로 춤을 빠르게 추는 박자가 빠른 그런 춤입니다. 아,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은 네. 뒤로 올리고 고개를 앞으로 쭉 빼면은 쭉 비둘기 빼면서- 모양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계속 노래 부르면서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추면은 네.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 하더라도 네. 이 리듬이 음악이 있으니까 예. 리듬이 빠르니까 아주 관심 있어 합니다. 아, 좋아합니까? 예. 아, 좀 웃기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네. 그런데 뭐 젊은이들한테는 뭐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미래통합당을 탈당하시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사실 무소속 출마 이거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예, 무소속이라는 것이 정치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마지막 선택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네.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워낙 많았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보수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해온 것, 그리고 예. 지역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해온 것,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의 직접 선택을 받아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려운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 의원님은 예. 컷오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답니까? 왜 컷오프 됐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천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브망천요. 사실 네. 예, 그건 핑계고, 만약 그렇다면은 네네. 여기 후보가 여럿 있었기 때문에 저를 컷오프하면 나머지 사람을 경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를 기회조차 않고 완전히 전략적으로 특정인을 찍어가지고 내렸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저기 예. 사실 이 발언이 다른 의원이나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김진태 의원이나 민경욱 의원, 차명진 의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태웅만 이렇게 이 발언을 문제 삼았을까요? 대구 경북을 미래통합당에서 네. 조금 아마 전략적으로 특정인을 내려보내고 싶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아무튼 지금 대구 북구을인가요? 북구갑. 근데 의원님, 예. 부천이나 인천 아닌데 왜 이부망천 발언을 하셨어요? 대구이신데. 그때 이제 당 대변인으로 지역별 판세를 이야기할 때, 네. 그때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 네. 현역인 시장이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이 4년간 이런 일을 못했다. 예. 그래서 저는 시장이 4년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색을 이야기하는 거를 이 프레임에 씌워진 거죠. 제가 그 말을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옆에 대구 수성을에 또 홍준표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그 무소속 벨트 간에 지금 그 연대나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런 그 선거 유세 때 도와주고 그런 그 교류가 있습니까? 명시적이고 뭐 그런 유대는 그러니까 유세를 도와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네. 정세적으로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공천보다는 인물 간의 비교를 해달라 네. 이런 어떤 정서적인 유대는 있습니다. 대구가 사실은 그 미래통합당, 그 자유한국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나오기만 하면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무소속 벨트가 좀 영향을 좀 발휘할 거다. 이번에는 조금 변수로 떠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좀 예.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아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정말 평택 2일자라고 예.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했고 제대로 당의 정체성에 맞게 활동했는 사람을 놓아두고 그다음 당의 정체성도 울리고 오히려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더 울릴 사람을 공천을 했고 예. 그 사람의 그 경력이 너무나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비치지 못한다 그런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당선되시면 복당하십니까? 예, 당연히 미래통합당으로 바로 당선되는 그날 바로 복당할 생각입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는 무소속 출마 후보든 영구 복당 불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거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까지 대한민국 건국한 이후에 예. 복당이 당선된 사람이 복당이 불허된 적이 없었고 예. 그리고 또 주민의 선택의 의미 결정난 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 18대 때 김무성 대표 때나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무소속으로 당선돼가 그렇죠. 당대표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냥 선거 때 하는 이야기지 결국 저도 바로 당일 복당할 것이고 예. 복당해서 조건 없이요. 네. 예, 조건 없이 복당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2년 후에 보수 정권 창출에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특별히 대구는 요새 대구의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대구 경북 사람인데도 네. 지금 전국적으로 현금 나눠주자 말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대구 경북민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실질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피해에 대한 기원이 아니다. 오로지 선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역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에서는 정부에서는 지금 돈을 대구로 내려 보냈는데 대구 지자체에서 돈을 지금 안 주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예. 대구 경북 빼고 대구만 해도 연간 이 GDP가 약 60조 원 됩니다. 아, 그래요? 60조 원 되는데 거기 지금 경제 활동이 거의 절반이 멈췄었거든요. 예. 그런데 기까지껏 몇 천억을 내려봐야 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면 특별재난지역에 알맞은 만큼의 그 예산을 내려보는지 지금 내려보낸 거는 기껏해서 2-3천억 정도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지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요. 그 문재인 정부의 심판 그라고 네. 생각합니다. 누가 더 심판을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혹시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인 네. 유명희 통상교수 본부장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이분이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니까 미래통합당에 미워서 그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닐까요? 예.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지금까지 무소속 정태욱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구하기에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삼선의 서상기 전 새누리당 의원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도전장을 던지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상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원래 저기 대구 북구에서 지금 3선을 하셨죠? 초선은 비례를 했고요. 그 다음엔 대구 북구에 계셨던가요? 두 번,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달성으로 옮기셨어요? 예. 왜요? 이번에 또 공천 못 받았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북구에서 못 받았잖아요. 왜 못 받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데. 예.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가 분열되면은, 네. 좋아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보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제가 달성으로 가나고요? 제가 달성으로 와서 피해 준 거죠. 네. 달성으로 가면 보수 분열은 안 일어납니까? 그렇죠. 여기는 네. 이 여러 가지 구도를 볼 때 네. 보수 분열이 돼도 어부지리가 생기는 그런 불상사는 없다. 저는 그렇게 그 동네는 확신했기 아니군요. 때문에 네. 예, 그렇죠. 우리 서상기 의원님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 특보를 지내기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컷오프 되셨어요? 그러니까 공천이 잘못된 거죠. 공천이 잘못됐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 악법도 보이고 공천 잘못된 것도 공천이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렇습니까? 예. 조원진 자유공화당 대표께서 계속해서 오라고 모시겠다고 했다는데. 예, 모실 것까지는 없지만은 네. 저하고 뜻이 통하니까. 예. 혹시 또 올 때 갈 때 없을까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올 때 갈 때 없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바쁘시고 삼선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하여튼 호의는 고맙지만은. 네. 저도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소속하는 것이 선거 후에. 예. 당선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선거 후에 선택지가 좀 넓을 것 같아서. 선거 후에 그러면 당선되시면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십니까? 지금 기분으로 봐서는 네. 아닐 것 같은데 또 상황 봐가면서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지금 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분은 그런데 내일 기분은 입당하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이 되면은 딴 데 알리기 전에 여기한테 예,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비대위에 바로 알려주십시오. 물론이죠. 네, 대구 북구갑에 무소속 출마하시는 정태욱 의원이 방금 전에 당선하면 그날 바로 입당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예. 달성구는 대구 달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 16, 17, 18 4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을 하고 이분을 좀 지키겠다 생각하는 그 의원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공천이 이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아예 정치를 포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치를 계속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곳에 가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여기밖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수도권이나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가 그런 면에서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하고 왔더니만 사실 크게 보수 분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기 삼선하셨고 그리고 또 정치권을 좀 떨어져서 지켜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도 하셨고요.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은 어떻게 보세요? 훌륭한 분인데 네. 또 이번에 공천에 직접 개입도 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못하고 아마 그분도 이제 정치라는 거를 열심히 배우고 계시니까. 네. 자질을 있으시고 기본이 확실한 분이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종로 선거에 반드시 이기셔야지. 네. 예. 이기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훌륭한 분이신데 왜 우리 서상기 후보를 컷오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공천에 개입 안 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공천에 개입했으면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진 않을 텐데. 그럼 누가 공천에 개입했을까요? 그럼 누가 지금 서상기 후보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전문용어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까? 안 김영우 전 의장인가요? 안 보이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예, 아니 뭐 여기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네. 저 우리 보수 쪽에 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래도 제가 뭐 좀 뭐 옛날에도 한 일도 많고 네. 뭐 노출도 많이 됐습니다만 많이 그래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뭐 또 새로 이사 오신 도시가 크게 팽창하다 보니까 예. 새로 오신 분도 많고 해서 저로서는 제일 애로사항이 어쨌든 간에 저를 좀 알리는 거, 인지도를 높이는 거. 예.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유권자를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데 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뭐 네. 이것도 다 이렇게 시청자도 많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정말 농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고 네. 앞으로 하여튼 뭐 선거 잘 끝나면 제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래통합당이 저는 서상기 후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기여가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지역 경제가 좀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부에서 대구로 지금 긴급지원금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예. 지역에는 아직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아이고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돈 그거 예산 풀리고 안 풀리고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앞으로 정말 이 세계 경제 특히 뭐 지역 경제가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돈 왔다 안 왔다 이거 가지고 뭐 시시비비할 그런 한가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이제 위기를 빨리 극복을 하고 네. 여야 없이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하고 하여튼 뭐 지역 경제도 코로나 극복을 통해서 살아나야지 정부에서 긴급 수혈로 살아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좀 남다르십니다. 저기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로서 과학기술 특보로서 이번 전 특보였습니다만 이번 총선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시대 정신요? 네. 이번 총선에. 아, 총선의 시대 정신요? 네. 아, 그것까지는 시대 정신까지는 저는 뭐 지역구 정신만 생각했지. 네네네 그러시면 됩니다. 지역 큰 틀에 생각 못 해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힘쓰는 게 시대 정신이죠. 근데 예, 예. 네. 마지막으로 한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당선되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아이, 뭐, 그건 공약 1호로 내걸었습니다. 공약 그리고 1호, 예. 예,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저런 것, 자꾸 시시콜콜한 거 따지기 이전에. 네. 아니, 그래, 아무리 그렇지만 3년 동안 그래 대통령을 하신 분을. 네.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대접이라고 이상하지 가혹하게 한다는 거는. 네.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여튼 뭐 제가 뭐 여당에 대해나 뭐 대통령이나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더 늦기 전에 빨리 재판도 빨리 끝내도록 하고 네네네. 또 그 뒷조치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네. 예, 언론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지. 법이나 법과 민주적 절차로 탄핵되고 뭐 구속됐지만 3년은 너무 가혹하다 이 말이죠? 예, 앞에 것도 안 맞습니다. 뭐 민주적 절차로 법까지 해도 예수 구속된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보복 정치죠. 보복 정치라고요? 아, 이거 예, 물론 저기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기회 닿으면은 기회 되면 제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석방된 거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석방도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잠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 그럴까요? 예, 예. 저기 계속 힘써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늘 성함만 듣다가 말씀드리니까 네. 반갑고요. 네. 하여튼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도 저를 이렇게 좀 유권자들한테 노출시켜주는 분이 제일 감사한 분이고. 아, 네.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역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십시오. 서상기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으로 가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거대 양당 중심의 구태 정치 타파, 실용, 민생.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민의당과 민생당이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을까요? 또 각 당의 대표는 이번 총선의 기대 목표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을까요? 먼저 국토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말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의 인터뷰입니다.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로 해서 민생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 근저에는 오랫동안 진행됐던 그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그 침체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코로나19 불황을 맞은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사실은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처음 귀국을 1월 달에 했을 때부터 그 통합이라든지 또는 그 연대라든지 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네. 그냥 가면은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실용정치가 필요하고 실용정치, 중도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통합연대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례대표 그 투표에서는 사표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 표를 갉아먹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그대로 한 표 한 표 전부 다 거기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저희 국민의당을 1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정당 지지율 20% 정도를 주시면 어느 한 당도 50% 과반이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국민 눈치 보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매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처음 제가 7년 반 전에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나 지금이나 제 초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가장 아주 하급으로 만드는 제일 핵심적인 것이 양당입니다. 거대 양당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는 정치, 기득권에 기생하지 않는 정치를 보여주겠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의 말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선대위가 너무 늦게 출범을 했고 당내에 이견이 많아서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국민들한테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탄생한 당인데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은 당대표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은 눅눅하지 않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서는 20석 그리고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대략 10석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목표와 희망적인 사고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전략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30석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합산해서 그 표는 대략 8%였었던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비례 후보 투표 용지의 맨 상단에 있잖아요. 그거를 다 기대하지는 않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김정아라는 사람이 민생을 찾아서 계속 시민들의 발인 기차와 지하철을 통해서 여성과 청년 민생 속으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율을 견인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정성이 사실 선거 전략입니다. 민생당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는 정치, 기득권에 기생하지 않는 정치, 오로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임을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동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거대 양당 구도의 한국 정치, 이번 선거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컬투쇼라는 거대 프로그램의 청취율 독식. 이번 청취율 조사에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실용시사, 진정성 있는 시사를 무기로 라이브 비대위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청취율 조사 한 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여러분에게 라이브 비대위가 필요한 이유를 보내주세요.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인터뷰 3분 수사기 이어서 아하의 Take On Me 들으면서 라이브 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현진님, 의원님 덕분에 동창가족 모임 가서 4살 아이가 망한 집 아이라고 놀림받아서 아직도 서울로 이사 가자고 합니다. 정태옥 의원님, 네. 이분도 좀 근데 좀 짠하네요. 네.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